안녕하세요. 열정토토입니다. 오늘도 좋은 결과 같이 만들어 봅시다.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꼭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함께 믿고 응원해주신 분들도 감사하며 오늘 분석도 열정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토리노 코모입니다. 토리노는 4-3-3에서 빌드업을 시도하지만 중원 전진 타이밍이 어긋나며 전개가 쉽게 끊기는 흐름을 보입니다. 시메오네의 침투는 활발하지만 패스 타이밍이 늦어 연결이 자연스럽지 않고 블라시치도 하프 스페이스에서 볼을 잡기까지 과정이 길어 효율이 떨어집니다. 카사데이 역시 박스 투 박스 움직임은 좋지만 팀 전진 리듬과 맞물리지 않아 두 번째 공격 주자가 비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측면 풀백 뒤 공간도 역습 상황에서 크게 열리며 세컨볼 반응 속도도 느려 박스 앞까지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토리노는 점유율은 가질 수 있어도 박스 안에서 확실한 마무리를 만드는 빈도는 제한적인 편입니다. 코모는 4-2-3-1에서 더블 볼란치가 안정감을 주고 그 위에서 니코파스가 하프 스페이스를 오가며 템포를 조절합니다. 니코파스가 방향 전환으로 전진 흐름을 만들면 상대 수비 라인이 흔들리고 두비카스는 그 틈을 타 뒷공간 침투로 마무리 각도를 잡습니다. 보이보다 풀백은 폭을 넓히며 오버래핑으로 패스 옵션을 만들어주고 첫 패스도 간결해 중원에서 볼이 막히지 않습니다. 라인을 지나치게 올리지 않으면서도 빠르게 템포를 끌어올릴 수 있어 적은 소유로도 박스 앞까지 도달하는 전환 능력이 돋보입니다. 최근 경기 흐름에서도 코모는 안정된 중간 블록과 빠른 역습 타이밍으로 꾸준히 위협을 만드는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점유율을 가져가도 전개가 끊기는 토리노보다 템포 조절과 전환 속도가 좋은 코모가 흐름을 잡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토리노는 전진 타이밍이 어긋나면서 중앙 재진입이 어려워지고 측면 크로스 의존이 높아지는 문제가 반복됩니다. 반면 코모는 니코파스가 템포를 올리는 순간 전방 침투와 측면 연계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며 적은 찬스로도 효율적인 공격을 만드는 강점이 있습니다. 토리노가 전진 패스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면 오히려 코모 역습의 출발점이 될 수 있어 위험 부담도 있습니다. 결국 전환력과 결정력에서 앞서 있는 코모가 실제 경기 흐름에서 더 많은 위협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사수올로 피사입니다. 사수올로는 4-3-3을 기반으로 중원 점유와 템포 조절을 동시에 노리며 피나몬티의 버티기와 베라디의 안쪽 침투로 전방에서 연계를 만들어냅니다. 볼로카가 하프 스페이스로 전진 패스를 공급하는 순간 이선이 동시에 파고들어 상대 센터백 간격을 흔드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공격 전개는 중앙을 한번 거쳐 측면과 안쪽을 번갈아 쓰는 입체적인 형태가 강점이며 홈에서는 전방 압박 강도도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수비 전환 시 중원 한자리를 라인 앞에 고정해 역습을 최소화하고 다시 볼을 점유하며 템포를 주도하려는 구조가 뚜렷합니다. 전체적으로 사수올로는 볼을 오래 소유하면서도 전진 타이밍을 정확히 잡아 상대 박스를 꾸준히 흔드는 흐름을 유지합니다. 피사는 3-4-3을 사용하지만 3백 포지셔닝이 일정하지 않아 라인 간격이 자주 벌어지는 약점을 보입니다. 센터백 한 명이 앞으로 튀어나오는 순간 커버가 늦어 하프 스페이스가 열리고 마린도 위치가 흔들리며 수비 앞 공간이 비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마이스터의 롱볼 연계는 강점이지만 전방 압박 참여가 느려 템포가 끊기기 쉽고 윙백도 복귀 타이밍이 늦어 측면 뒷공간이 자주 노출됩니다. 트라모니가 좁은 공간에서 방향을 잡아주긴 하지만 팀 전체 라인 컨트롤이 흔들리면 패스 루트가 막혀 롱볼 의존도가 커집니다. 결과적으로 피사는 빌드업 불안과 수비 간격 문제 때문에 경기 흐름이 흔들리는 시간이 길어지는 편입니다. 이 경기는 사수올로가 중원 장악력을 유지하며 피사의 불안한 라인 컨트롤을 얼마나 집요하게 공략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사수올로는 볼로카의 전진 패스와 피나몬티의 버티기를 기반으로 이선 침투를 자연스럽게 연결해 박스 앞에서 여러 차례 결정적인 장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피사는 3백 정렬이 흔들리는 순간 공간이 크게 열려 위기 관리가 어려워지고 세컨볼 경쟁에서도 밀릴 가능성이 큽니다. 전방 압박이 살아나는 시간대라면 피사의 빌드업은 더욱 흔들리며 단순 클리어링이 늘고 이는 사수올로에게 추가 공격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구조와 안정감에서 사수올로가 우위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고 경기 흐름 또한 홈팀 쪽으로 기울 전망입니다. 이런 분들 꼭 말 걸어주세요. 영상에 보이는 거와 같이 4가지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면 힘드실 수도 있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됩니다. 웃으면서 재밌게 배팅합시다. 메뉴 에버턴입니다. 메뉴는 3-4-3을 기반으로 중원 숫자를 활용해 템포를 조절하며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을 동시에 가져가려는 팀입니다. 쿠냐는 하프 스페이스로 내려와 볼을 받아 각을 만들고 다시 침투하는 유형이라 박스 앞에서 슈팅과 연계 모두 위협적입니다. 마운트는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압박과 침투, 패스 연결을 모두 수행해 쿠냐 주변 공간을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브루노는 전진 패스와 중거리 슈팅이 강점이라 박스 앞 세컨볼 상황에서도 흔히 결정적인 장면을 만듭니다.
윙백들은 폭을 넓혀 수비를 벌려놓고 그 사이로 이선이 파고드는 구조라 박스 앞 삼각형이 자주 형성되는 패턴입니다. 에버튼은 4-2-3-1로 전방 압박 강도는 높지만 뒷라인 커버와 간격 유지가 흔들리는 약점을 드러내는 팀입니다. 한번 압박이 풀리는 순간 라인 간격이 벌어지며 상대에게 박스 앞 공간을 허용하는 장면이 반복되는 편입니다. 바리는 박스 안에서 한 번만 놓치면 득점으로 연결되는 골 게터라 크로스 상황에서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그릴리시는 왼쪽에서 볼을 오래 소유하며 파울 유도와 전환까지 담당해 공격의 중심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듀스버리 홀이 전진 압박에 가담하는 순간 중원과 수비 라인 사이가 비어 위험한 공간이 생기는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이 경기는 에버튼의 강한 1차 압박이 유지되느냐 혹은 라인 간격이 무너지느냐에 따라 흐름이 크게 달라질 경기입니다. 맨유는 중원에서 압박 한 줄만 넘기면 박스 앞 여유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 쿠냐와 브루노의 중거리 슛이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에버튼은 그릴리시의 볼 운반과 바리의 마무리로 맞불을 놓겠지만 더블 볼란치와 수비 라인이 동시에 끌려 올라가는 순간 역습 취약이 분명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맨유가 템포를 쥐며 공격 삼각형을 안정적으로 형성할 가능성이 높고 에버튼은 간격 관리 문제로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전반적으로는 맨유가 박스 앞 공간 활용해서 더 나은 구조를 가져갈 것으로 보이며 홈 이점까지 더해 득점 기대값도 우위에 설 가능성이 큽니다. 에스파뇰 세비야입니다. 에스파뇰은 4-2-3-1에서 밀라를 중심으로 하프 스페이스를 활용하며 템포를 끌어올리는 팀입니다. 로베르토 페르난데스는 버티는 능력이 좋아 이선과의 연계를 자연스럽게 만들어주고 푸아도는 안쪽 바깥쪽을 오가며 공격폭을 넓힙니다. 밀라는 압박을 탈출한 뒤 짧은 원투 패스로 전진 각을 만드는 데 등해 막힌 전개를 단숨에 박스 앞까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더블 볼란치는 수비 시 박스 앞호, 공격 시 빠른 밀라 연결을 반복하며 전환 속도를 유지합니다. 홈에서는 밀라 중심 전개와 빠른 전진 패스로 세비야의 느린 템포를 흔드는 경기를 준비할 가능성이 큽니다. 세비야 역시 4-2-3-1이지만 빌드업에서 수비형 미드필더가 지나치게 내려앉아 전개축이 지나치게 뒤에 머무는 문제가 자주 나타납니다. 이 때문에 공이 풀백 센터백 사이에서만 돌며 유자 빌드업이 반복되고 로메로와 이선 자원의 움직임과 패스 타이밍이 어긋나는 장면이 많습니다. 더블 볼란치는 전진 압박도 강하게 못하고 전개를 끌어올리지도 못해 애매한 위치에서 템포를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빌드업 속도가 느려지면 로메로는 뒤로 내려와야 하고 자연스럽게 세비야는 공격의 깊이를 확보하지 못하는 흐름에 빠지기 쉽습니다. 수비에서는 무게 중심이 뒤로 쏠려 상대에게 하프 스페이스에서 시간을 허용하는 문제가 반복됩니다. 이 경기는 같은 4-2-3-1이라도 하프 스페이스 활용 능력과 빌드업 템포에서 두 팀의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매치업입니다. 세비야는 뒷선에서만 공을 돌리는 유자 전개가 길어지면 공격 타이밍이 무너지고 에스파뇰은 그 틈을 밀라 중심의 원투 패턴으로 빠르게 공략할 수 있습니다. 밀라가 라인 사이에서 공을 잡는 순간 에스파뇰의 전진 템포가 살아나고 로베르토와 푸아도의 침투가 더해지면 세비야의 느린 라인이 흔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세비야는 로메로의 움직임으로 역습 한두 번을 만들 수는 있지만 구조적으로 템포를 유지하기 어려워 90분 내내 주도권을 잡기는 쉽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에스파뇰이 하프 스페이스 장악과 전진 템포에서 우위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고 경기 전체 흐름도 자연스럽게 홈팀 쪽으로 기울 전망입니다. 샌디에이고 미네소타입니다. 샌디에고는 4-3-3을 기반으로 점유와 템포 조절을 꾸준히 가져가며 후반의 측면 스피드를 활용해 공격 강도를 높이는 흐름을 보입니다. 발라카리는 중앙과 측면을 오가며 공간을 만들고 바즈케즈는 스프린트와 1대1을 반복하며 돌파와 컷백을 꾸준히 시도합니다. 드레이어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세컨드 볼을 노리며 박스 근처에서 마무리에 자주 관여하고 중원은 빠른 전환으로 상대 라인이 재정비되기 전에 전개 속도를 높이는 편입니다. 수비에서는 중간 라인 압박 후 빠르게 전진해 박스 앞 혼전 상황을 만드는 패턴이 뚜렷하며 후반 막판의 공격 템포가 가장 살아나는 팀입니다. 미네소타는 5-3-2로 안정적인 블록을 유지하며 윙백 전진으로 공격 전환을 노립니다. 예보하는 등지는 플레이로 세컨드 볼을 만들고 페레이라는 전환 패스로 역습의 흐름을 열어줍니다. 로드는 이선에서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시도하며 컷백 상황에서 마무리에 자주 관여합니다. 다만 윙백이 전진한 뒤 뺏기면 측면 뒷공간이 크게 노출되고 라인이 너무 낮을 때는 중원이 박스 앞 공간을 지키지 못하는 약점이 반복됩니다. 원정에서는 세컨드 볼 경합에서 늦어지면 공격 전개가 끊기며 역습의 날카로움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이 경기는 샌디에고가 홈에서 측면 스피드와 점유 기반의 공격을 이어가고 미네소타는 5-3-2 블록을 유지하며 역습을 노리는 흐름이 예상됩니다. 샌디에고는 바즈케즈의 돌파와 드레이어의 하프 스페이스 침투로 박스 근처에서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크며 후반으로 갈수록 템포를 끌어올리는 장면이 자주 나올 수 있습니다. 미네소타는 예보와의 전방 버티기와 로드의 침투로 역습을 시도하겠지만 지나치게 낮은 라인은 공격 숫자를 붙이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후반 20분 이후 샌디에고의 측면 공세와
세컨드 볼 압박을 미네소타가 끝까지 버티느냐가 승부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독자 및 시청자분들 오늘 하루도 의미 있는 배팅해봅시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조합이 힘드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무료로 최종 조합 공유해드립니다. 모두 감사합니다.